인쇄 모드에서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7장이 나오는데 이게 제대로 된 7장이냐 하면은 막 이렇게 엉망으로 이렇게 되죠. 그죠? 자, 누굴까?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약간만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것도 전체 내용이 한 페이지. 이게 좀 PC가 옮겨지면서 뭐가 모드가 바뀐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안에 모든 내용이 출력 깨끗하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우리 사용할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고 초반부에 그 다음에 항상 문제는 꼭 이렇게 좀 남겨주기 바랍니다. 문제가 뭔가 기본적으로 다 영어로 해야 되지만 교재가 한글이다 보니까 내가 카피해가지고 그냥 한글 상태인데 시험은 다 영어로 나가있습니다. 당연히 영어로 답해야 될 테고 우리말로 하면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죠. 기왕이면 영어로 하면 조금 뭐 오류도. anyway, 자, 지금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 계속 보면은 11번 문제 11번 표 1에서 온도와 상대 습도 이용해서 여기 데이터 보면 이제 이틀간의 데이터죠. 24시간 동안 측정한 98년 5월 29일 1시부터 24시 5월 30일 또 24시 4시간. 그래서 데이터 수가 총 48개가 되고 평균값은 이거 뭐 좀 이상한데 X바로 표기해야 되고 모집단 평균은 21.5 표준편차 뭐 이렇게 공식으로 나오고 지금 이런 문제 11번 같은 경우에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표에 제시된 이틀간의 기온 자료가 과거의 평균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있는가? 지금 질문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이 21.5보다 어떤 평균이 낮은가라고 물으니까 낮은가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바로 H1이고 대륙가설이고 원하는 게. 근데 우리가 기각하거나 또는 받아들여야 할 비무가설은 이것의 반대이다 보니까 X바가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겠죠. 이런 부호도 뭐 사실 이렇게 굉장히 이상한 표현인데 크고 뒤에 뭐 넌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이 등호에다가 밑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런 건 심플한데 거의 이런 건 내가 여러분한테 배워야 되는데 뭐 좀 이상하다는 느낌. anyway, 자 하여튼 이렇게 되고 그래서 기강력은 결국 이 작은가 이렇게 물으니까 한쪽으로 가겠죠, 그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지금 이렇게 이제 한 방향으로 가면은 예를 들어 95% 리젝션 에어리하면은 교재에서 본 것처럼 95% 그대로 적용해서 제일 중요한 표 여러분 시험 칠 때 바로 이 표죠. 자, 95%면은
이 표를 좀 잘 이해해야 하는데, 자, 지금 95%면은 이 임계값을 몇으로 사용해야 됩니까? 이 문제의 경우. 1.645를 써야 되죠. 1.96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표의 임계값은 양방향으로 찢어지는 걸 생각하는 거죠. 95%가 찢어지면은 중간이 95고 이게 이제 2.5%씩 들어가는 것을 한 거고, 단방향이면은 이 전체가 95고 이 부분이 5%니까 이게 G 알파로 가느냐 G 2분의 알파로 가느냐, 양방향일 때는 반으로 나눠지는 거고 단방향일 때는 100% 그냥 다 가져가는 거니까 이 표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때 한쪽이냐 반쪽이냐 이걸 명확하게 따져서 기각력 설정이 예를 들어 1.96으로 해야 되는데 뭐 1.64로 했다, 또는 뭐 1.64로 해야 되는데 1.96을 했다, 이에 따라 기각할 수 있고 아니고 뭐 그것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제 좌측 가설이 되는 거고, 기각력이 마이너스 1.645인데 Z값을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994에 들어가니까 기각력 안으로 완전히 빠져들어가게 되죠. Z값이 이 값이 마이너스 1.645인데 계산된 Z가 마이너스 3.994. 자, 아래쪽은 답만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상대 습도는 59.8. 이것도 평소보다 이렇게 작은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려는 대립가스,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이고, 반대 어떤 기무가설은 기각해야 하는가 마는가, 기무가설은 59.8보다 크거나 같다. 95% 동일하게 1.645, 계산한 값이 마이너스 1.55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기각력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리젝트 할 수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죠? 자, 13번 경우에 동일한 자료로부터 21.5도가 차이가 있는가를 95와 99.9% 수준에서 하라. 자, 근데 이 문제가 13번이 차이가 있는가? 자, 보려고 하는 게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대립가설이 차이가 있다, 다르다란 말이죠, 그죠? 다르다는 말은 어떻게 되죠? 이 표현이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퀄이 아니다는데 결국은 그 값보다 크거나 작거나, 그죠? 두 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영역으로 찢어지는 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 그러니까 두 개로 찢어질 땐 반드시 뭐가 다른가, 차이가 있는가,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 큰가 작은가 아니면 무조건 두 개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두 개로 가는 부분이니까 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95% 영역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이 그래프 그대로 이 임계값은 2분의 알파를 감안해서 한 부분이 1.96이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고, 자, 그래서 99.9%는 이제 0.01로 우리가 엑셀 같은 계산해보면 3.29가 나오죠. 통계값은 3.99가 되니까 99.9%를 적용하든 95%를 적용하든 무조건 기각되는 거죠, 그죠?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통계하다 보면은 95%로 잡냐, 99%로 잡냐,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어떤 퍼센티지로 하느냐에 따라 기각되고 아니고 막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 게 존재하잖아. 그런 것은 우리가 통계 맹점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으면은 뭐 기강력을 좀 뭐 좁게 한다든가 뭐 또 반대로 넓게 한다든가 그걸 좀 장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통계의 가장 맹점이긴 하지만 지금 이런 경우는 뭐 그걸 아무리 플레이 어라운드 해도 명확하게 아닌 거죠. 그죠? 그게 이런 통계적인 표현에서는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내가 과거에 책 만들면서 약간 오류였습니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게 정확한 표현. 결과적으로 어떤 질문하는 거는 어차피 대립 가설 아니 그러니까 이 양쪽 가설이기 때문에 푸는 건 다 이렇게 푸는데 질문 자체가 약간 오류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게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가설과 관련해서. 나도 이걸 처음 공부하면서 좀 헷갈려가지고 책 쓸 때 좀 오류가 있었는데 가장 정확한 답은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문제 14번에도 59.8%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90과 95% 양측 검증이 되니까 95%에서 1.96 이거 문제가 맞나? 풀이 한 사람이 좀 잘못한 건가? 하여튼, 이 양측이니까, 우리 90 경우에, 1.645, 95, 1.96,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예제 같은 경우는 풀어준 상태 그대로 카피하다 보니까 좀 오류가 많이 있는데, 문제 18번, 예제 18번 같은 경우는 지금 질문하는 게 어떻게 되죠? 농경지 두 지역 A, B에서 100개 채취해서 다음과 같다. 질문이 뮤 A 빼기 뮤 B의 95% 신뢰 구간을 추정하라고 했죠. 이거 추정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되는데, 이거 다들 빠뜨린 사람 많은데, 우리가 이거 추정하는 거 했죠? 이거는 푼 사람이 거의 없네. 그냥 내가 이런 포인트 보려고 물은 것도 있지만 다들 그냥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죠. 평균값이 95%이면 몇에서 몇까지 간다. 절대 2분의 알파 값 구하고 루트 n분의 시그마 구했으니까 그 샘플에서 구한 평균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포션을 해서 뭐 95%를 추정하라 그러면 95%에 맞춰서 평균값은 몇에서 몇 사이다. 우리가 이 값 리얼 데이터에서 이 뭐 95% 구간이다. 그러면 평균은 수치가 몇에서 몇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찍는 게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가설 검증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이 예제 답 그대로 따라가서 보니까 많이 좀 비싼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죠. 지금 주로 가설 검증에서 확인을 많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추정하는 것, 어떤 평균값이 몇에서 몇인가 추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기각하느냐 같이 보는 거죠. 19번 95% 기각하는 거 마이너스 1.645에서 통계량이 마이너스 2.169 그래서 기각해야 된다. 이게 답이 되는 거고 자, 이 뭐 통계라는 게 늘상 그렇지만 푸는 것 자체는 무지무지하게 심플하죠. 항상 어떻게 생각해서 뭐 귀무가스를 만들고 대립가스를 만들고 어떤 뭐 Z값 구하고 물론 시험 볼 때는 그 정규분포 표 같은 게 이렇게 같이 프린트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계산기는 다 당연히 가져야 되겠고 뭐 그렇게 할 거고 또 우리 첫째 주에 일반적인 대기오염 농도 산정하는 것도 공부했고
국제적 통계인데, 이번 첫 번째 퀴즈는 일단 다 볼 겁니다. 처음 우리가 농도라든가 뭐 대기 안정도라든가 그 1장 5장에 대한 내용, 그럼 수업하는 통계만이 다가지. 우리 통계는 대기오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부속 수단입니다. 이게 어떤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좀 뒤늦게 수업 온 사람들, 우리 이 강의한 내용이 뭐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그것 좀 받아서 공부하도록 하고, 그리고 첫 수업에 일주일 동안 우리 수업한 그 대기오염 농도 환산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 모델링 하면서도 계속 질문이 될 부분이니까 당연히 잘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내가 숙제를 굉장히 내고 싶었지만 하도 숙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좀 참았는데, 드디어 오늘은 폭발해서 내가 숙제 올려놓고 왔으니까 그 호목 3 그 뭐냐 우리 강의 인터넷에 들어가면 숙제 올려놨습니다. 오늘 뭐 자정안에 다운로드 받아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도록 하고, 퀴즈 1은 이번 수요일이 아주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하여튼 열심히 들어서 엑셀 파일로 난 숙제를 다 제출했는데, 그게 어떤 자기의 진짜 실력인지, 엑셀 파일 작성하는 거 하나, 또 실제 시험 쳤을 때 그 이렇게 풀이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게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죠? 항상 숙제는 잘하는데 시험 칠 때 이렇게 좀 다른 이 헐크처럼 이렇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개가 잘 일치되더라고요. 수요일 날 여러분들 뭔가 보여주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 과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다 어렵겠지만, 이런 그 통계 드디어 좀 여러분들 잘 공부해보고, 또 이렇게 대기 환경하고 연결해서 첫 번째 퀴즈인데, 처음 이렇게 퀴즈 하면 한 학기 동안 어떻게 가르치는지 대충 방향이 나타나니까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퀴즈 1 잘 봅시다. 불이 왜 이렇게 꺼졌나? 이게 없구만, 그지? 어떻게? 우리가 이 통계 수업 하면서 그 정규분포라는 것을 공부했고, 그 함수의 가장 기본되는 게 이제 그때 픽스식을 통해서 이런 식을 도출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숙제 3번 보면은 초반에 어떤 그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뭘 풀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거 풀 때는 이런 식을 응용하면 되겠습니다. 숙제 3. 자, 여러분 교재 235쪽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설명한 것처럼 어떤 굴뚝에서 연기가 퍼져나갈 때 X축으로는 직진하고
Y축, Z축으로 확산이 되고, 근데 Z축의 경우는 중심선을 따라서 위쪽으로 플러스 영역과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영역 두 개의 구분이 있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땅에 닿으면 반사가 된다고 했고. 자, 236쪽 가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굴뚝의 유효 높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6-2-4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자, 요거 이제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 이때 연기 농도는 배출원 좌표가 Z 방향으로 HE, 여기서 E는 뭐라고 했죠? Effective, 유효고도, 그죠? 어떤 실제 중심선을 이루는 그 고도가 H라고 그러죠. 만큼 연지기동한 지점에서 가우시안 분포를 펼쳐진다. 그래서 앞서 6지류에 설명한 가우시안 분포 특성을 고려하면은 6-5식에서 Z 대신에 Z-H를 대입하면 된다. 이게 이제 6-7식이고, 그다음 여기서 U는 굴뚝 배출구 주변의 대기 풍속. 근데 여기 밑에 6-8식을 보면은 굴뚝에서 배출된 연기가 대기 중에서 분산되다가 연기가 지표면에 도달하면은 반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반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6-8식을 보면은 EXP에 Z-H, 이것은 이제 정상적으로 퍼져나가는 부분이었고, Z 플러스를 넣은 게 바로 그 중심선 아래쪽으로 가는 부분, 특히 이제 반사가 이루어질 때 더해주는 거, 그런 경우의 수를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큰 틀에서 식은 바로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이 6-8식, 이것이 어떤 확산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됩니다. 만약에 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 설명 보세요. 이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 이때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상의 배출원을 지하 Z는 -HE 지점에 있다고 가정하고 6-7식의 계산한 농도와 지하에 위치한 가상 배출의 농도를 합하면 지표 반사를 감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고도 빼기 유효 고도인데 지표면 아래쪽으로 가는 것을 -HE 지점이라고 감안하면은 마이너스가 돼서 그 어떤 반사되는 영역은 플러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반사가 없으면 6-7로 이제 다 설명이 되는 부분이고, 반사가 있으면 6-8을 감안해야 된다. 자, 뭐 여러분들 혹시 그래서 뭐 기사 시험 같은 거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여기 수업하는 중에 이미 대기환경 기사를 딴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한번 해볼 사람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착지 농도에 대한 부분인데, 연기 농도 분포에서 수용체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지표면에서 나타나는 착지 농도다. 착지가 땅에 도착한다는 말이죠, 그죠? 땅에 도착. 그래서 영어로는 ground level concentration, 그러니까 높이가 0이라는 뜻이죠. ground level, altitude 0, 고도 0. 그래서 이 경우는 6-8식의 Z는 0을 대입하면은, Z는 0을 넣으면은 이 Z 컴포넌트의 두 식은 둘 다 이제 똑같아지죠. 그 두 개, 엑스포넨셜 텀 두 개가 있는 게 되니까, 결국 분모에 2파이 U 뭐 이렇게 나가던 것이 분모의 2파이에 2가 날아가 버리게 되죠. 엑스포넨셜이 두 개의 그러니까 Z축 방향의 두 개의 엑스포넨셜 텀들이 다 동일한 게 돼서 Z가 0이 되니까, 그것이 2를 감쇄해서 6-9식으로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한 가장 높은 농도는 연기 중심선에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연기 중심에서 다 확산이, 전기 분포 확산이 이루어지니까.
연기 중심선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중심선 상의 착지 농도는 C의 X 00, Y축 0, Z축 0. 그래서 6-9식에 다시 Y 값을 제로로 넣어버리면은 EXP Y에 대한 부분은 1이 되니까 6-9식에서 Y 컴포넌트가 사라지는 효과가 나겠죠. 그죠? 지금 이 6-9식을 이용하는 것도 숙제로 지금 뭐 6-8, 6-9 뭐 이런 게 지금 숙제로 호목 3에 올라가 있고, 두 번째 퀴즈 내지는 중간고사에서 이 부분 물어볼 건데, 6-9나 뭐 6-8이나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상에서 풀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공식들이 이렇게 많이 복잡한데, 대개들 이런 문제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틀리는 게, 이걸 그냥 똘똘똘 뭉쳐가지고 다 풀다 보면은 어디 한 군데서 이렇게 에러가 나면은 전체적으로 다 그 에러 때문에 답이 이제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내가 좀 강조하는 것은, 이걸 세그먼트를 나눠서 A, B, C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A는 뭐 B는 뭐 C는 뭐 구한 다음에 그걸 곱해줘야지, 그냥 엑스포넨셜 텀에 대고 막 그냥 들이 막 밀어넣듯이 곱하다 보면 답이 그냥 날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봐야지 엑스포넨셜 텀이 어떤 숫자에 대한 가치가 있죠. 일단 묶어서 하다 보면 이건 뭐 1보다 작고 숫자 작은데 이 숫자에 따라서 막 이상한 방향으로 숫자가 가는 것을 엑스포넨셜 텀을 딱 분할해서, 자 이거는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지금 호목 3 여러분들 풀 때도 가급적 이걸 좀 분할해서 풀어서 엑셀상에서 뭐 ABC 텀 뭐 이렇게 해서 각자 구해서 계산하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엑셀 자체도 여러분들이 이걸 함수 펑션으로 넣다가 보면은 저렇게 막 어마무시하게 뭐가 많이 들어가면 공식이 뭐 삐그덕 되죠. 뭐 괄호 같은 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많이 넣다가 보면은. 자, 그래서 지금 6-9나 6-10에서 나온 이런 식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물을 때 지금 문제 유형이 교재 248쪽 같은 데 보시면 샘플 좀 나오는데, 자, 6-2번 문제 보시면은 앞에 예제 6-1에서 유효고도가 313.7m라는 걸 이제 구한 상태에서 이 유효고도 자체가 워낙 복잡하니까 예제 6-1의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SO2의 배출량이 초당 1초당 200g이 나오고 있다. 이때 연기 중심선을 따라서 풍화지역으로 2km 떨어진 지점의 착지 농도를 계산하라. 자, 이것이 바로 연기 중심선이라는 게 Y는 0, 그 다음에 착지 농도는 X축으로 2km 갖고 착지 농도 Z는 0을 넣으라는 거죠. 그죠? 공식에서. 그래서 C의 X는 어떻게 됩니까? 2000m X, Y는 0, Z는 0. 공식 파이 U 시그마 Y 시그마 Z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기본적인 계산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모든 걸 감안한 값이 17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가 나오죠. 그죠? 근데 문제는 25도씨 1기압이다.
SO2를 뭐 ppb 단위로 환산해라 이렇게 물으면 그 1장에서 공부한 농도 환산 방법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특히 첫 주 수업 빠지고 이렇게 들은 사람들 그 부분 인터넷상에 있는 수업 좀 참조하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 주어진 조건이 x, y, z에 대한 값은 있는데 시그마 y 또는 시그마 z에 대한 조건이 전혀 없죠. 그죠? 그걸 풀어줘야 하는데 그 조건이 여기 문제 풀이한 거 보면은 예제 6-2 계속입니다. 여기서 굴뚝 조건은 HE가 313.7m다.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떤 문제가 연속으로 나갈 때는 유효고도 자체를 1번 문제에서 계산하라 이렇게 하고 2번 문제는 1번 문제에서 유효고도 푼 것을 가지고 2번 문제를 풀기 때문에 1번 틀리면 2번도 같이 틀리는 문제가 있고 그걸 좀 이제 심플하게 할 때는 예제 6-2 같은 문제를 그냥 아예 유효고도를 미리 주고 기사시험 같은 데서 유효고도가 뭐 300m 이렇게 주고 계산하라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관건은 뭐 굴뚝 높이, 유효고도, 배출량, 풍속 5m/s, 안정도 등급 C등급, 풍화거리 2000m 이런 것을 그림 6-4에서 시그마 y와 시그마 y를 그림 6-4가 어딥니까? 238쪽 보시면 자, 이게 어떤 뭐 로그 스케일로 나와 있는데 x가 2000m, 1000m 바로 다음 눈금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교외 지역이다, 또 도시 지역이다. 문제는 도시 지역이다라고 치든 교외라고 치든 여기는 지금 교외만 anyway. 그 다음에 A, B, C 등급 중에 C 등급이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X축과 C 등급의 라인이 만나는 그 Y축 높이 이게 이제 시그마 Y고 또 239쪽의 X축과 이 C 등급이 만나는 Y축 높이가 시그마 Z가 되겠죠. 근데 문제를 늘상 이렇게 풀 수는 없죠, 그죠? 우리가 시험에서 뭐 그림 이거 다 주고 기사 시험 보라고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 조건이 시그마 Y와 시그마 Z 어떻게 구하느냐. 시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문제상에 제시하는 것이 240쪽 보시면은 표 6-3이 나옵니다. 표 6-3 바로 위에 보면은 공식 6-11이 나오죠, 그죠? 자, 시그마 Y를 구하는 공식 A의 X, B성. 자, 표 6-3은 뭐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이 표가 이제 여러분 나간다고 감안하면 되고, 시그마 Y는 6-11씩, 그 다음에 시그마 Z는 CX, D성에 더하기 F. 그러니까 이 시그마 Y와 시그마 Z를 구하는 변수들이 A, B, C, D, F가 있죠, 그죠? 이 A, B, C, D, F가 표 6-3에 나오는데, 자, 이 A, B, C, D, F는 어떤 큰 두 개의 변수가 있죠. 하나는 대기 안정도가 A, B, C, D, E, F 등급 중에 어디냐. 또 하나는 풍화거리가 X가 1km 이하냐, 1km 이상이냐. 지금 우리 6-2번 문제 같은 경우는 풍화거리가 2km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CDF, Z값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6-11 밑에 설명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X값의 단위는 킬로미터를 이용해서 6-11 공식에 집어넣습니다. 1000m다 라고 하면은 1.0을 A의 XB성에 1.0을 X값에 넣어줍니다. 근데 이렇게 1.0을 넣어서 계산된 결과값 시그마 Y는 미터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공식이 하나의 경험식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주입하는 인풋 베리어블은 킬로미터로 들어가고 아웃풋 되는 것은 미터 단위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규분포에서 이 분산되는 정도, 결국 이것이 이렇게 2차원 상에서 X축 상으로 어떤 시그마로 표시되는 게 결국 이 지금 확산 모델에서 Y축의 확산, Z축의 확산되는 변수는 이런 그 6-11과 같은 경험식을 사용하는 거고, 그 경험식에 들어가는 변수는 지금 표 6-3에 나와 있고, 이 표 6-3으로 계산하면은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봤던 그림에 나오는 값들이죠.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한 95% 정도 매치되는 값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서는 편의상 뭐 그림 6-4를 봐라, 6-5를 봐라 이렇게 한 거고, 실제 실전 상황에서 뭐 엑셀로 풀든 계산기로 풀든 모든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240쪽에 나온 6-11 공식을 이용해서 시그마 Y, 시그마 Z 값을 계산하면은 모든 게 맞아떨어지겠죠.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단순하게 풀 때는 중심선상의 착지 농도를 구해라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갈 테고, 그렇게 되면은 Y 값 제로, Z 값 제로가 돼서 이 펑션이 공식 자체가 아주 심플하게 변화되는 거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 Y축으로 뭐 50m, Z축 고도 뭐 100m 이렇게 X, Y, Z 다 살아있을 때는 복잡한 함수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는 이런 그 세그먼트를 나눠서 제대로 세연이 좀 설명 좀 안 들으셔? 자, 우리가 그 236쪽에서 이제 착지 농도란 거 봤고, 또 이 착지 농도라는 것은 이제 플러스 알파한 개념이 중심선상, 그래서 이제 Y와 Z를 심플하게 했는데, 240쪽 자, 이 확산 모델에서 이제 정말 제일 중요한 내용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이제 앞서서 우리가 뭐
ground level, centerline concentration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maximum ground level concentration. 자, 지금 이 이론은 일단 당연히 땅에 닿는 것을 전제로 해서 땅에 닿았을 때 이 농도가 있겠죠, 그죠? 근데 땅에 닿으면 또 이렇게 뭐 반사되는 부분이,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농도가 다 더해진다고 치면은 최대 착지 농도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리플렉션이 된다고 해도 어떤 함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농도가 어떤 뭐 일종의 가우시안 분포가 되든 뭐 어떤 식으로 해서 농도가 어딘가 최대점이 되는 거리가 있겠죠. 디스턴스는 Gmax가 되고 최대 농도가 되는 농도는 Cmax가 될 때. 모든 게 어떤 뭐 통계적인 그런 가는 건데, 자, 이걸 이제 뭐 계산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아주 복잡한데, 우리가 한 가지 편한 것은 이런 부분을 이제 쉽게 approximation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학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런 전제의 출발은 240쪽 제일 마지막 줄 보시면 일반적으로 불안정 또는 중립 안정도의 대기 상태. 사실 어떤 확산이라는 게 불안정이나 중립 안정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완전히 안정하다면 확산이라는 게 어떤 정상적인 확산이 안 되겠죠. 부채꼴처럼 뭐 이렇게 쭉 오징어처럼 이렇게 프레스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 원통형 아이스크림 콘 형태를 유지하려면은 불안정 또는 중립 안정도가 미니멈 전제가 되어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시그마 Y 대 시그마 Z의 B가 일정하다. 그죠? 그러니까 원통이 형성되는 모양이 제대로 된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이런 아이스크림 콘이 제대로 모양 갖추면 시그마 Y와 시그마 Z가 일정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6-10식을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 6-10식 어디 있습니까? 236. 자, 236의 6-10식은 가장 높은 농도와 연기 중심성상에 나타나는 이제 Y와 Z 값을 다 0으로 넣어준 그 식이 6-10이죠, 그죠? 여기서 시그마 Y와 시그마 Z가 일정하다고 하면은 6-12식처럼 시그마 Y, 시그마 Z가 U파이, 그 다음에 시그마 Z 제곱분의 1, 뭐 6-12식처럼 변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6-12식에서 Q 값, 풍속 U, 또 시그마 Y, 시그마 Z가 상수이기 때문에 농도는 오직 시그마 Z의 함수로 간주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최대 착지 농도의 값과 착지점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하게 최대값 이론을 이용하면은 시그마 Z에서의 농도 값을 시그마 Z 값으로 미분하면은 DC분의 D 시그마 Z는 0인 값을 우리가 어떤 미분 함수로 계산을 풀이해주면은 이제 그 과정은 뭐 생략하고 그 해가
시그마 Z에 대한 해가 6-13과 같이 유효 고도 나누기 루트 2.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효 고도 곱하기 70.7%가 바로 시그마 Z 값이 됩니다. 이게 이제 최대 착지점에서 시그마 Z 값을 이렇게 이제 6-13 루트 2분의 HE로 미분 함수의 해로 구할 수가 있고, 연계 유효 굴뚝 높이로부터 최대 농도가 발생하는 시그마 Z를 6-13으로 풀고, 그 다음에 그림 6-5를 이용한다는 것은 아까 240쪽에 표 6-3식으로 시그마 Z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말고, 그러니까 이 표 6-3으로 이제 표 6-3에 6-11의 공식으로 그 시그마 Z 값이 구해지면은 C하고 F는 아니까 X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역으로 그렇게 해서 최대 착지점을 계산할 수 있다. Xmax 값. 한편 6-12식에서 6-13식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최대 착지 농도는 6-12와 6-13만 정리해주면은 최대 착지 농도는 U의 분모 U 곱하기 시그마 Y 곱하기 시그마 Z 나누기 0.1171Q가 되고, 한편 최대 착지 농도와 유효 굴뚝 높이의 상관관계는 6-13과 14식을 대입해서 구하면은 그러니까 Cmax는 그냥 6-14로 구하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응용하면은 이 어떤 함수식으로 만들어주면은 6-13과 6-14를 엑셀 플랫 같은 거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그 Cmax 값은 하나의 공식 형태로 만들어주면은 K 값 곱하기 HE 제곱분의 1처럼 표시한다. 여기서 K는 상수를 의미한다. 실제 필요한 건 6-14만 적용하면 되겠죠. 자, 가장 핵심은 우리가 이 공식 자체는 6-13으로 시그마 Z 구하고 6-14로 시그마 Cmax를 계산하는 건데, 이런 유도하는 과정 시그마 Y분의 시그마 Z가 뭐 일정해서 6-12처럼 6-10을 변형하는 부분, 6-13과 14를 응용하는 부분까지. 자, 교재 242쪽에 유효 굴뚝 높이 계산, 이 부분이 이 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 모델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큰 그림을 봤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HS를 줬고, 이걸 이 어떤 중심선 센터라인과 굴뚝 끝점과의 거리를 뭐라고 했어? 영어로? 응? 응? 뭐라고? 플룸 라이즈라고 했고, 이것이 미안합니다. 델타 H 플룸 라이즈라고 했고, 플룸 라이즈 델타 H 아주 이제 심플한 텀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뭐 통계 공부하고 몇 주간 많은 시간 들여서 본 게 뭐 가설 검증까지는 사실은
이제 이 진도보다는 약간 더 올라가는 게 지금 기왕 통계하면서 본 부분이고, 제일 이제 핵심은 이런 그 확산이 일어날 때 뭐 중심 현상이라든가 착지 농도라든가 이런 걸 이제 보기 위한 부분인데, 실제 이 델타 H 이 텀이 우리가 이 공부하는 챕터 6에 어떤 이론적으로 델타 H를 구하는 게 무지무지하게 어렵고 복잡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고, 또 거기에 대한 이론도 굉장히 많고, 또 문제 푸는 것도 엄청 조건이 까다롭고, 시험에서도 여러분들 좀 제일 이렇게 힘겨워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기왕 뭐들 공부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을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당연히 이건 6장을 처음 공부할 때도 이렇게 뭐 델타 S가 복잡하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자 이제 드디어 그 정면으로 델타 S를 맞닥뜨려야 될 텐데, 그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런 그 대기 오염이라는 것을 우리나라는 어떤 그 88 올림픽 같은 거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됐고, 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웅진 코웨이 같은 걸 막 중국에서 엄청나게 수출해서 뭐 수출의 어떤 효자 상품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이런 게 많이 발전해서 발달했는데, 이런 그 대기 오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실용적인 생각과 어떤 컨트롤하기 위한 통제적인 노력이 미국 같은 데서는 1950년대 이 뭐 런던 그러니까 영국의 런던이나 미국의 LA 스모그 사건 이렇게 해서 뭐 자동차 같은 것도 그렇고 뭐 공장도 그렇고 사람들이 영국에서는 몇천 명씩 사망하고, 뭐 그런 그 계기로 자동차도 이렇게 오염 배출하지 않는 거 만들고, 또 여기 이렇게 홀랜드라는 사람이 1953년도에 굴뚝의 확산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굴뚝은 한동안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됐던 게,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일단 굴뚝을 높이 만들면 만들수록 최소한 굴뚝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오염을 안 느끼겠죠. 그죠? 오염을 최대한 멀리 가게 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황사도 이야기했지만, 중국에서 이렇게 발생해서 우리나라나 일본에 많이 떨어지고, 오늘도 황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그런 황사가 결국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떨어지고 그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미국 동쪽까지 넘어가서 마이애미 지역에도 막 떨어지고 한다. 그런 가장 큰 게 단순히 어떤 이 대륙권상의 확산이 아니라 대륙권하고 성층권 근대면으로 들어가면 거의 무한정 펼쳐지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다 따지고 보면 어떤 굴뚝을 만든 이론과 비슷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40년대, 50년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엄청나게 했고, 70년대, 80년대에 그런 가장 정점을 이뤄서 이런 모델이 막 어떤 꽃을 피우고, 지금은 우리가 어떤 이런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차원의 이런 모델이 뭐 XY 어떤 위도 정도 좌표만 넣으면은 바로 이런 모델링이 뭐 어떤 3차원적인 모델링이 딱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딱 나오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이 디스퍼전 모델 쳐보면은 지금 숙제 3에 홈워크로 올라가 이런 거 지금 계산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막 실제 이제 풀어봐야겠죠. 뭐 시그마 Z 다 계산하고 이제 푸는 거지만, 구글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미 어떤 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도메인이 있습니다. 어떤 값만 넣으면 저절로 3차원적인 확산 그림까지 쫙 다 나와서
어떤 그런 그 US EPA 같은 데서 모델 다 만들어서 이제 공짜로 사용하거나 뭐 시범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그래서 근본적인 원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부분들, 시그마 Y, 시그마 Z 구하는 거, 또 뭐 여러 가지 XYZ 조건을 만들어가면서 하는 건데, 이 가장 핵심, 자, 그 첫 번째가 1953년도에 홀랜드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이런 사람이 이제 어떤 모델링을 제시할 때만 해도 6-16식도 상당히 복잡하지만, 이건 이제 어린아이 그런만 하는 수준의 모델이고, 점차 어마 복잡한 방식으로 진화해 나갑니다. 6-16식 보면 델타 H 구하는 공식이 가장 원시적이고, 이건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이렇게 발달해가는 과정이라는 차원에서 이 식을 보면 되는데, 최초 U분의 BS. BS는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 굴뚝에서 배출되는 속도라는 것은 또 다른 속도, 주변 공기 속도를 당연히 감안해야 된다는 하나의 변수가 있어서, DS는 굴뚝의 내경, U는 굴뚝 배출구 높이에서 대기의 풍속. 이것도 이제 하나의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 굴뚝 배출구의 높이에서 대기의 풍속이라는 것은 이 문제를 이제 좀 더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고도 10m에서 풍속이 얼마다, 굴뚝은 50m라고 하면은 또 어떤 다른 식을 이용해서 그 굴뚝에 맞는 또 풍속을 계산하라는 그런 하나의 과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PA는 대기압, 그 다음에 TS는 굴뚝 배출 가스의 온도, 스택의 템퍼러처, S, 그죠? A는 atmosphere, 대기, 그 다음에 TA는 대기 온도. 이 펑션을 넣어서 아주 심플하게 델타 H를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69년도에 모제스 앤 칼슨식 해서,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진화된 것이 홀랜드식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대기의 안정 조건, 즉 아이스크림 콘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가까지를 감안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변수는 6-16과 거의 비슷한데, 세 가지: 불안정한 조건, 중립 조건, 안정 조건, 세 개로 나눠지고, 243쪽에 브릭스식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69년도 1차 모델, 71년도, 75년도. 자, 현재 아까 내가 이렇게 굉장히 진화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지만, 어떤 그런 프로그램의 속 알맹이는 바로 브릭스식에서 지금 다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가장 진화된 식이고, 이 브릭스식은 홀랜드, 그다음에 모제스 칼슨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진화해서, 그러니까 모제스가 중립과 뭐 안정 뭐 이런 걸 따졌다면, 이 사람들은 다시 열 부력과 관성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델타 H가 일어날 때, 이 델타 H의 힘이 이 일종의 그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열적인 효과가 큰 건지, 아니면은 공기를 이렇게 밀어주는 힘, 어떤 물리력, 관성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지, 물론 뭐 둘 다 영향을 받겠지만, 되게 어떤 그런 팩터까지 감안해서 플룸라이즈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사 시험이든 또는 우리 수업 시험이든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제 브릭스식, 이걸 이제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245쪽 보시면 아주 어지럽고 싶은 플로우차트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경우의 수가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플로우차트에서 뭐냐 해서 뭐 여기
세 번째 박스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박스에서 부력과 간섭력 결정식이 나오고, 그래서 예스다 노다, 불안정 또는 중립되기 조건이 예스다 노다. 그 다음에 밑에 계속 예스 노 가지치기를 계속 해나가는 거죠. 여튼 다음 시간에는 이 어지러운 브릭스식을 하나씩 파헤쳐 나가는 브릭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괴로운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 많았고, 수요일 시험도 시험이고 호목 3도 있고, 자, 이 6장만 지나가면 조금 평화로운 세월이 다시 올 테니까 7장은 좀 이지고잉 하도록 할 테니까 마지막 잘 이겨내도록